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저희가 규제 이야기 그동안 또 경제 지표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주목하면서요,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올린 것이 부동산 쪽을 좀 규제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중앙은행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오른 건지 좀 팩트 체크부터 좀 하고 갈까요? 네, 작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를 보면요, 중국인들의 묻지마식 투자가 일어난 뉴질랜드입니다. 무려 14.5%나 뛰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11%, 영국도 6.6% 올랐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세계 각국이 서브프라임 효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던 2007년도보다도 집값 상승폭이 더 컸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4% 집값이 올랐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상승률이죠. 8.1%를 밑돌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의 집값만 놓고 보면은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주택 가격이 급등한 요인은 아무래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풀린 엄청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택 쪽으로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재택근무라든지 텔레워크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교외 주택과 관련된 수요 쪽으로 몰린 것이 가장 중요한 집값 상승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뉴질랜드가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뉴질랜드인들이 사신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가서 많이 사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또 대규모 사정 작업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그동안의 집값 상승이 덜 올랐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질랜드 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차이나머니가 대단하네요. 네.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에 풀려서 집값이 오른 게 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려하고 과거처럼 이제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유럽 연합 통계국에다가 집값 변동을 소비자 물가에 추가해서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대료 변화라든지 주택 대출과 관련해서 금융정책 카드를 써야 되는 수준까지 왔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6월과 7월 FOMC에서 주택담보대출 매입을 축소하는 안을 두 차례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 거품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7월 14일 날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금융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결정했고요. 잉글랜드 은행, 그리고 노르웨이, 우리나라, 호주 같은 경우에도 집값 거품을 경계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금융 정책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이나 TV 시간은 저희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나 중앙은행의 대응책을 봤고요. 중국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추이 좀 알려주시고 중국 쪽의 상승도 글로벌 상승과 비슷한지 이유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중국 부동산 정책은 2016년 하반기를 경계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방침이 이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책임지는 인성 정책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각 도시 사정별로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줬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급격한 집값 급등락 현상은 사라졌지만 완만해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중국인들 뇌리에 완전히 정착이 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019년도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5년 대비해서 무려 41%나 급등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1선 도시 대신 2선 그리고 3선 도시죠. 66개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집값 상승세가 무섭고요. 그중에서도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매월 10%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 중국 국가의 과잉 부채 문제, 특별히 또 부동산 버블 이런 게 세계 금융시장에 자산시장에 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붕괴가 되고 무너지고 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경고는 그래도 계속 나오나 보죠? 네, 뭐 지금까지 중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뭐 실질 출산율이 0.8 정도로 극저출산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도시화에 따른 만원 현상으로 인해서 2030년에 가면은 간기 여성이죠. 20살부터 35살 인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31%나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의 GDP 대비 민간 채무 비율이 224%까지 치솟았는데요. 일본의 버블 붕괴 직후인 1993년 12월 말이죠. 217%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민간 채무 가운데 가계 채무가 미국보다도 2.6배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순조롭게 순항을 한다면은 별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채무 리스크가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 붕괴 내간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얘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 가운데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그걸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근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또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또 이렇게 또 써왔습니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뿐만 하더라도 50여 개에 달하고요. 또 중국의 일용직 근로자의 20%,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규제만 풀면은 바로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수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만 무려 지방정부의 세수가 170조 원이 빵꾸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군 단위 행정부라고 하는 현급 이하만 보더라도 3,000곳이 되는데 20%는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국유 사용 권한을 부동산 회사에 판매를 해서 여기서 얻은 수입이 지방정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를 3년 이상 계속한다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개발 사업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규제할 수도 그렇다고 또 풀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어느 나라나 부동산만큼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건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 중국 정부의 최근의 부동산 규제 정책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뭐 재산세 도입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주택담보와 관련해서 총량 규제를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여 시 5년간은 원소유자 소유로 부동산으로 간주시키겠다. 그리고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는 비싼 물건을 아예 소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명문 학교 근처에서는 아파트 거래를 제한시키겠다는 아주 초강력 조치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10% 이상씩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는 급기야는 아파트를 살 때 건물 사용권만 사는데 이제 이런 건물 사용권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정부 소유 토지 가격에 대해서 가격 산정 자체가 어렵고 또 가진 자의 반발이 우려되는데도 이런 것을 강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집값 거품을 잡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선전,
하이난도, 상하이뿐만 아니라 충칭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좀 급등락 현상을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다각도의 이런 규제책이 부동산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재산세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빈집에 대한 비율이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4%인데요. 일본은 고령화 때문이지만 중국은 투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도입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죠. 투기 목적의 집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은 주택 소유자의 31%, 3주택 이상은 10%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어느 정도의 보유 물량을 털어내는 효과는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은 지방 정부가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주택 투자 수익률이 조달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재산세 부과만 가지고는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장만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사회 구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격 규제, 세금 부과로는 주택을 투기를 잡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재산세를 도입하더라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 다음에 재산세 이후에 다른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음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특이한 게 중국은 이제 건물은 본인이 소유하지만 땅은 이제 국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토지 공개념 개념인데 그게 지금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좀 변화 이런 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네, 조금씩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1990년대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에 대한 토지 사용권은 40년밖에 안 줬고요. 주거는 7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민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사용권이 만기가 도래하면은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문제는 연장 시 재사용 비용을 내야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을 하나만 꼭 들라 그러면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면 참아도 불이익을 보면은 못 참지만 중국인들은 정반대로 불이익을 보면은 참아도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못 참는 성격인데요. 이제 앞으로 지방정부가 사용권 만기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비싼 비용을 부과한다든지 스마트 시티나 특성화 도시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경우 지금도 시위가 빈번한데 앞으로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요?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글로벌 또 중국 시장 쫙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영향은 또 다음번에 변화가 있으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용천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